이봐요! 당장 나오라고요! 청소부 할머니가 침을 놓으려 하자 모두들 말렸습니다. 그러나 침을 놓는 순간 죽음의 문턱에 선 외국인의 몸에서 신음이 멈췄고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기적 같은 만남이 40년 전 끊어진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새벽 5시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유리창을 타고 희미한 울림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건물 안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텅 빈 터미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물함 여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청소도구를 꺼내던 그녀는 이날도 변함없이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박지연 할머니의 거친 손가락이 낡은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자 오래된 청소 유니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맑은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선명했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천천히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 세월 반복된 동작은 마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청소 카트를 준비하는 그녀의 손길은 노련했고 각 도구의 위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이곳에서 18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보았고 또 많은 것을 감춰왔습니다. 할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박지연 할머니 옆에 젊은 청소부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볼이 통통한 수진은 입사한 지 2달 된 신입이었지만 지연 할머니에게 늘 따뜻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지연 할머니를 그저 나이 든 청소부로만 대할 때 수진은 유일하게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괜찮아. 파스 붙이니까 많이 나아졌어. 수진아, 오늘도 힘내자. 지연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굽혀 바닥걸레를 꺼내는 순간 마치 번개가 치듯 관리팀장 정태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당장 모두 이리 모이세요! 청소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태훈 팀장은 어제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꼿꼿이 다림질된 셔츠와 칼 같은 바지 주름이 그의 까다로운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항상 완벽함을 요구했고 특히 나이 든 직원들에게 더욱 엄격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유럽 최대 명품 그룹 회장이 VIP로 방문합니다. 다들 아시죠? 베르트랑 그룹의 에릭 베르트랑 회장이요. 한유럽 문화 교류 협약을 위해 오시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청결 상태를 신경 써주세요. 팀장의 말에 청소부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베르트랑 그룹은 유럽 최대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으로 3천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센터를 부산에 건립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왔다는 소문이 터미널 내에 파다했습니다. 정태훈 팀장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지연 할머니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텅 빈 터미널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난번에 당신 담당 구역은 엉망이었어요. 창문의 지문, 자국은 기본이고 구석구석 먼지 투성이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일하기 힘들면 그만두세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실직 중인데. 정태훈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불만을 쏟아내듯 그는 지연 할머니를 향해 가차없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주변의 청소부들은 고개를 숙인 채 불편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약간 굽어 있었지만 그 자세는 결코 굴복이 아닌 인내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가 담당했던 창문은 이미 3번이나 닦았지만 바깥면의 얼룩이 안쪽에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18년간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팀장님, 그건 지연 할머니 잘못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는데 창문 바깥쪽 얼룩이 안으로 비친 거였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정태훈 팀장은 그녀의 말을 자르며 손가락을 들이댔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일한 지 몇 개월 됐다고 감히 끼어들어요? 당신 같은 계약직이 운영에 대해 뭘 안다고! 당신도 자기 구역이나 제대로 관리하세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살짝 수진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는 위로와 함께 괜찮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 오늘 당신 담당 구역의 VIP가 지나갈 예정이니까 철저하게 청소하세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해고입니다. 아시겠어요? 정태우는 비웃듯 말하며 청소 도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지만 지연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 이제 모두 각자 맡은 구역으로 가세요. 정태훈 팀장이 자리를 떠나자 청소부들이 하나둘 숨죽여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생계가 달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팀장님. 너무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정의감과 분개가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팀장님도 그저 윗분들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거야. 우리 일이나 열심히 하자. 지연 할머니는 조용히 걸레를 수진에게서 받아들고 천천히 청소 카트를 밀어 오늘의 담당 구역인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한 채 18년을 살아온 이유, 그리고 그녀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 오전 11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VIP 통로는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햇살이 넓은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대리석 바닥에 반짝이는 빛의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특별 의전팀이 분주히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고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보안 요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터미널 곳곳에는 화려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한국과 유럽연합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문화부 장관부터 부산시장까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줄지어 도착하여 VIP 라운지에 자리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업인의 방문이 아닌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모두 준비해 주세요. 의전 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터미널 전용 통로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진입한 리무진은 지정된 위치에 완벽하게 정차했습니다. 먼저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문을 열고 내려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차의 뒷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에릭 베르트랑, 유럽 최대 명품 그룹 베르트랑의 CEO였습니다. 190cm가 넘는 키와 다부진 체격의 에릭 베르트랑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중한 자세와 카리스마를 지녔습니다. 그는 맞춤 제작된 네이비 블루 슈트에 버건디 색상의 넥타이를 메고 있었으며 약간 흰머리가 섞인 금발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세련된 정장과 우아한 걸음걸이는 수십 년간 패션과 명품 업계를 이끌어온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깊고 푸른 눈동자 속에는 따뜻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고 어딘가 동양적인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베르트랑 회장님, 협약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정말 기쁩니다. 한국과 베르트랑 그룹의 협력이 아시아 문화예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문화부 차관이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릭 베르트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미리 준비한 듯 한국어로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센터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문화교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우리의 예술적 시각이 만나면 더 아름다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서툴지만 정성 어린 한국어 인사의 관계자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록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가 한국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뉴스 카메라가 그의 인터뷰를 담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행원들이 서둘러 동선을 정리했고 VIP 라운지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베르트랑은 차분하게 인터뷰에 응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의 오랜 관심과 부산항 문화예술센터의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한국과 유럽의 문화가 교차하는 살아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통 예술과 현대 문화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유럽에 소개하고 동시에 유럽의 클래식한 예술 정신을 한국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베르트랑 그룹은 단순한 명품 브랜드를 넘어 문화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출국장 바닥을 닦고 있던 지연 할머니는 그 소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낮춘 채 열심히 바닥에 얼룩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정태훈 팀장의 경고가 귀에 맴돌았기에 그녀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귀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CEO구나. 지연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들어 지나가는 의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릭 베르트랑과 그의 수행원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정교한 구두가 그녀가 방금 닦은 바닥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우연히 에릭 베르트랑이 지연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1초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 이상한 연결감이 흘렀습니다. 베르트랑의 푸른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고 그의 걸음이 미세하게 느려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을 느낀 듯했습니다. 지연 할머니도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올라갔고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베르트랑은 다시 걸음을 재촉하며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더 오래된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의전단이 지나가고 터미널은 다시 일상적인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청소 카트를 밀며 출국장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푸른 수평선 너머로 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녀가 건넜던 그 바다를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왜 그 사람의 눈이? 지연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과거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그녀에게 허락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운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의 하루는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오전 내내 협약식과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에릭 베르트랑은 부산시장과 문화부 장관을 만나 세부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무가 자욱하게 드리워져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흐릿했고, 간간히 화물선의 기적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4시,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베르트랑 일행이 VIP 라운지에서 나와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의전과 성공적인 협약 체결로 모든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에릭 베르트랑도 흡족한 표정이었지만 미묘하게 이마를 찡그리는 모습이 그의 수행 비서 마리 뒤부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세요. 마리가 프랑스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15년간 베르트랑의 오른팔로 일해왔고 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마리. 약간의 두통일 뿐이야. 비행기 타면 나아질 거야. 베르트랑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의 상태가 말처럼 가벼운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며 차분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한국과 베르트랑 그룹의 이번 협력이 양측 모두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6개월 후 착공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는 공손히 인사하며 한국 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마친 베르트랑은 수행원들과 함께 출국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약간 무거워 보였지만 베르트랑은 자신의 상태를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터미널 한쪽에서는 지연 할머니가 멀찍이 서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걸레가 차가운 대리석 위를 부지런히 오갔습니다. 청소 카트에는 각종 세제와 도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지연 할머니가 늘 마시는 보리차가 담긴 낡은 보온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작업에 집중하면서도 귀로는 주변 상황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을 때 그녀는 출국장 쪽으로 향하는 베르트랑 일행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침에 잠시 마주친 그 이상한 느낌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낮지만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릭 베르트랑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짚고 다른 손으로는 근처 기둥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마리가 놀라서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베르트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찌푸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고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이 초점을 잃기 시작했고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숨 쉬기가 어려워. 베르트랑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베르트랑의 몸이 대리석 바닥에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가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수행원들이 급히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바로 옆에서 청소하던 지연 할머니는 깜짝 놀라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기증이나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베르트랑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쓰러진 베르트랑은 온몸을 떨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거품이 조금씩 나왔고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의 맥박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를 불러 빨리, 누군가 소리쳤고 터미널 직원이 급히 무전을 들었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행원들은 필사적으로 베르트랑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마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다른 수행원은 재킷을 벗어 베르트랑의 머리 아래에 받쳐주었습니다. 뒤로 물러나 주세요.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물러섰지만 터미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들도 나타났고 보안 요원들은 그들을 막느라 분주했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지만 시선은 쓰러진 베르트랑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베르트랑의 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훈련이 그녀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증상은 지연 할머니에게 익숙했습니다. 급성 발작, 그것도 신경성 발작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증상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체크했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오는 신음소리. 혈압이 급상승하며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기, 제가 의사입니다. 터미널 의무실에서 백발의 중년 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김원석 박사는 터미널 의무실의 담당 의사로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밀치고 베르트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가방에서 청진기와 혈압계를 꺼내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원석 박사가 마리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더니 쓰러졌습니다. 오전부터 약간의 두통을 호소했지만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몇 년 전부터 편두통 증상이 있었습니다. 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불안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원석 박사는 베르트랑의 맥박을 확인하고 동공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이 맺힌 채 진단을 내렸습니다. 급성 발작 증상입니다. 진정제를 투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리가 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은 대부분의 일반 진정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디아제팜 계열은 위험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원석 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사기를 내려놓고 다시 가방을 뒤졌지만 마땅한 대체 약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더 많이 맺혔습니다. 다른 약물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원석 박사의 말에 수행원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베르트랑은 계속해서 몸을 떨며 고통스러워했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호흡이 더욱 어려워졌고 입 주변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외국 VIP가 한국 땅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은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문화부 차관은 이미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 중이었고 부산시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관리팀장 정태훈이 상황을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벌어진 상황을 확인하고는 눈을 크게 뜨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청소 중이던 지연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당신 왜 일은 안 하고 구경하고 있어요? 당장 다른 곳으로 가서 청소하세요. 그러나 지연 할머니는 팀장이 온 걸 봤음에도 청소를 하지 못했고 여전히 시선을 고통에 몸부림치는 베르트랑에게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서려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어떤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구급차는 최소 15분 이상 걸립니다. 원석 박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일단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터미널 내 산소 장비를 가져와야 합니다. 원석 박사가 터미널 직원에게 요청했지만 장비를 가져오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베르트랑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그의 몸이 경련하는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마리와 다른 수행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돌보려 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 수 없어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조용히 청소 카트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터미널을 가득 채운 혼란과 달리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아니,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본 그 익숙함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도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서 그를 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주변의 혼란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진 에릭 베르트랑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결연했고 눈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결의가 빛났습니다. 18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춰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가면을 벗을 시간이 왔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청소부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오랫동안 무릎 통증을 달고 살았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자신의 실력으로 존경받던 전문가의 걸음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베르트랑의 증상과 필요한 치료법이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급성 신경성 발작, 통상적인 약물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침으로 경혈점을 자극해 뇌압을 낮추고 기의 흐름을 조절해야 해. 탈의실에 도착한 지연 할머니는 주변을 재빨리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유니폼들과 작은 화장품 파우치 사이에 손을 넣어 가장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운 나무 상자의 표면에 닿았을 때 그녀의 호흡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래된 대나무 상자. 그것은 보통의 침통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대나무 표면에는 산과 구름, 그리고 날아오르는 학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특별히 제작된 침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그녀가 북한의 최고 침구 전문가로 인정받을 때 받았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지연 할머니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이 침통을 꺼내는 순간 그녀가 그동안 숨겨온 모든 것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했고 그녀는 도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침통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탈의실을 빠져나와 다시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돌아온 지연 할머니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르트랑의 피부는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산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원석 박사는 계속해서 맥박을 확인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산소 장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원석 박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결단력 있게 모인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청소부 할머니로만 보았기에 처음에는 무심코 그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베르트랑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아 제지하려 했습니다.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그러나 지연 할머니는 단호하게 팔을 빼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키세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렀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지연 할머니는 베르트랑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정태훈 팀장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박지연 씨,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물러가세요. 그는 급히 달려와 지연 할머니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침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지연 할머니는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나이를 고려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순발력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이봐요! 당장 나오라고요! 그는 지연 할머니를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그 순간 원석 박사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원석 박사는 지연 할머니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침통을 보았습니다. 나무 상자의 정교한 조각과 그 안에 보이는 은빛 침들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 통 혹시 침입니까? 네, 전통 침술로 이런 발작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석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현대의학을 공부했지만 한국 전통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르트랑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반적인 의료 절차라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불법입니다. 당장 처지해야 해요. 정태훈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약 지연 할머니가 침을 놓다가 무언가 잘못된다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해도 무면허자의 의료 행위를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국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정태훈은 계속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때 베르트랑의 비서 마리가 앞으로 나서 원석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위급합니다. 제발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녀는 원석 박사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장님은 오래 전부터 심한 두통으로 고생해왔어요.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다 가봤지만 완전한 치료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석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그는 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침을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머니, 침을 놔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의사의 말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혈자리에 침을 놓을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훈련이 그녀의 혈관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고통 속에 있던 베르트랑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주변의 혼란을 인식했고 지연 할머니가 침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연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이상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묘한 친밀감이 그 짧은 순간에 교환되었습니다. 베르트랑은 고통 속에서도 지연 할머니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원석 박사는 지연 할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진행하세요. 지연 할머니는 침통을 열고 조심스럽게 가느다란 침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쉬었던 그녀의 기술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베르트랑의 맥박을 짚어보고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열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머리 쪽으로 열이 몰리는 증상이에요. 아무도 그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진지한 표정과 전문적인 손놀림은 그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와 수행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원석 박사도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첫 번째 침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가늘고 섬세한 스테인리스 침이었으며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베르트랑의 손목 안쪽을 엄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 정확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내관혈이라 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은 마치 물속으로 들어가듯 부드럽게 베르트랑의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교한 동작이었습니다. 베르트랑의 손이 잠시 움찔했지만 곧 편안해졌습니다. 두 번째 침은 발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지점, 태충혈에 놓였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베르트랑의 발을 부드럽게 받쳐들고 정확히 같은 깊이로 침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누르듯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침은 두정부, 머리 정수리 부근의 중요한 혈자리 백회혈에 놓였습니다. 이 침을 놓을 때 지연 할머니는 베르트랑의 머리를 부드럽게 받쳐들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세심하고 정확했으며 마치 수십 년간 매일 이 일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번째 침은 베르트랑의 팔꿈치 안쪽 곡지혈에, 다섯 번째는 발목 부근의 삼음교, 혈자리에 놓였습니다. 각 침은 정확히 계산된 깊이로 들어갔고 지연 할머니는 각 침을 놓은 후 미세하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열쇠로 문을 여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오직 지연 할머니의 숨소리와 베르트랑의 신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정태훈 팀장은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경외심이 교차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청소부 박지연이 갑자기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보여주는 것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마지막 침을 놓은 후 지연 할머니는 베르트랑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침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고 그 온기가 베르트랑에게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지금만 참으세요. 곧 나아질 겁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르트랑은 마치 그 말을 이해한 것처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얼굴의 창백함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마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원석 박사조차 놀란 눈으로 베르트랑의 상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맥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수십 년의 경험을 담고 있었고 그 손길 아래에서 에릭 베르트랑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필요에 따라 침을 미세하게 조정했고 특정 혈자리에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가볍게 마사지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베르트랑의 창백했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경련하던 몸의 떨림이 서서히 잦아들었고 이마에 맺혔던 식은땀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변화를 믿지 못했습니다. 원석 박사는 베르트랑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호흡도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는 청진기로 베르트랑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들렸습니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위급한 상태였던 환자가 눈앞에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행원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에 모였던 터미널 직원들과 승객들은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두가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내장 깨어난 기억. 지연 할머니는 베르트랑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목에 살짝 닿자 이제는 규칙적으로 뛰는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숨겨온 과거와 함께 다시 깨어난 그녀의 기술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위험은 지났습니다. 지연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을 한 개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각 침을 뽑을 때마다 그녀는 작은 솜으로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러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고 모든 동작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침을 뽑은 후 베르트랑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맑아졌고 고통의 흔적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연 할머니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푸른 눈동자는 이제 선명하게 빛났고 그 속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프랑스 억양과 한국어가 섞인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4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터미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베르트랑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120에 80 맥박 정상. 의식 명료합니다. 구급대원이 놀란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급한 환자를 운반하러 왔는데 눈앞의 환자는 거의 회복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원석 박사는 지연 할머니를 바라보며 경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방금 이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통을 조용히 닫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구했다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때 정태훈 팀장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는 듯 급히 지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 당신이 방금 그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그녀를 저지하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진 듯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베르트랑을 둘러싸고 분주히 움직이는 틈을 타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깐만요. 저분 어디 가세요? 마리가 지연 할머니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용주를 구한 이 신비로운 노인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낡은 청소 유니폼은 다른 터미널 직원들 사이에 섞여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으킨 파장을 뒤로한 채 빠르게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베르트랑의 상태에 집중하고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그를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베르트랑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노인을 찾고 있었지만 지연 할머니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그가 그녀에게서 느낀 이상한 친밀감, 그리고 그녀의 침술 치료 중에 문득 떠오른 희미한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부산대학교 병원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글로벌 명품 그룹 CEO의 극적인 생환 소식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특히 터미널 청소부 노인의 침술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베르트랑 회장, 침술로 기적적 회복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주요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고 방송국에서는 연일 관련 특집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침술이 서양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한국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신비로운 청소부 할머니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로비에 에릭 베르트랑이 등장했습니다. 3일간의 집중 치료를 마친 그는 놀랍도록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은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먼저 저를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가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에 기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영어로 인터뷰를 계속했고 동시통역사가 그의 말을 번역했습니다. 베르트랑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하셨습니까? 의사들도 놀랐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베르트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20년 넘게 편두통으로 고생했고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다 가봤지만 완전한 치료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터미널에서 저를 도와주신 그 침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0년 넘게 알았던
편두통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저희 몸과 영혼을 모두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침이 놓이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그 청소부 할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베르트랑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면허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을 연구해왔고, 한국의 전통의학은 과학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영웅입니다.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분을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갈망 같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할머니를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미 많은 자원을 투입해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분의 행방을 알 수 없어요. 터미널 관계자들의 말로는 그분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집도 비워져 있고 연락처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을 꼭 찾을 것입니다. 베르트랑 회장님, 이번이 12번째 한국 방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사업 때문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베르트랑은 예상치 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에게 집중되었고 기자들은 연필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계 입양아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본명은 박준호입니다. 어릴 적 프랑스로 입양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제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회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유럽 최대 명품 그룹의 CEO가 한국계 입양아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뉴스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차가운 물을 건너던 기억, 그리고 어머니의 희미한 얼굴.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언젠가는 제 부모님이나 가족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조각된 옥비녀였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그 연한 초록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입양될 때 제가 꼭 쥐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요. 다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그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건강을 되찾았는데 다음 목표는 어디신가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주신 그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찾게 된다면 단순히 감사 인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의술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에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직감이 있습니다. 그분과 제 사이에 무언가 연결된 것이 있다는 느낌이요.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지만 베르트랑의 이야기는 전국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한국계 입양하라는 사실과 그를 구한 청소부 할머니와의 신비로운 인연에 대한 기사는 며칠 동안 해드라 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강원도 작은 어촌마을의 요양원에서 일하던 한 노인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지연 할머니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베르트랑이 들고 있는 옥비녀를 보았을 때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비녀는 그녀가 40년 전 차가운 강물에 휩쓸려 간 아들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베르트랑은 병원을 떠나 차에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부산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해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분주한 항구의 컨테이너선들, 그리고 골목 사이로 보이는 전통시장까지. 그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마리는 노트북으로 급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간간히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베르트랑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밖을 향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베르트랑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리, 당신은 내가 40년 전 한국에서 입양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 네,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기록을 관리하다 보니 내가 수년간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한국, 심지어 미국까지 입양기관과 정부 기록을 통해 찾아보셨죠.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베르트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것 같아. 그 청소부 할머니, 그분을 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그분이 침을 놓는 순간 희미하게 기억의 편린이 떠올랐어. 그는 주머니에서 옥비녀를 꺼내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비녀 끝부분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녀를 건네는 여성의 손,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이것은 우리 가문의 보물이야. 엄마와 아빠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증표란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야. 말이 실제 기억인 것 같아. 마리는 경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간 그를 보좌하면서 그녀는 베르트랑이 얼마나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할머니를 찾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수색 중이야. 부산항 터미널 직원 명단을 확보했고 그분의 이름이 박지연이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어. 하지만 퇴직 후 주소지가 비워져 있고 친척이나 지인들도 그분의 행방을 모른다고 해. 마치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 같아. 베르트랑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양이 서서히 바다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해안선을 따라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내게 한 가지 계획이 있어. 다음 날 아침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입구에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박지연 님을 찾습니다. 베르트랑 그룹 회장 에릭 베르트랑이 당신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현수막 아래에는 베르트랑의 공식 연락처와 함께 큰 보상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터미널 내에서는 수진이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고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태훈 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박지연 할머니 연락 받았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팀장님. 제가 여러 번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으세요. 할머니 집에도 가봤는데 완전히 비워져 있었어요. 정태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만약 할머니가 어딘가 연락해 오면 바로 알려줘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무뚝뚝하고 고압적인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지연 할머니의 숨겨진 모습이 모두에게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연 할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그녀조차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며칠 후 베르트랑은 당초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부산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문 탐정과 함께 박지연 할머니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르트랑의 임시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탐정과 마리 그리고 몇몇 현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는 18년 전 부산항 터미널에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그 이전 행적은 불분명한데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그녀는 강원도 출신으로 가족 없이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터미널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 없이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과도 큰 교류 없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탐정은 컴퓨터 화면을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사건 당일 회장님을 치료한 직후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파트에서 짐을 챙겨 떠났고 이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그녀는 강원도 고성 출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 명부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베르트랑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살아온 것 같군요.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지연 씨가 매달 일정 금액을 강원도 고성군 인근 요양원에 기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송이노인 요양원이라는 곳인데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송금했습니다. 베르트랑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곳을 방문해 봐야겠군요. 이틀 후 베르트랑과 마리는 강원도 고성군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차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동해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왼쪽으로는 험준한 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바다와 산이 만나는 이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고립된 느낌도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송이 노인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잘 관리된 정원과 깔끔한 외관이 방문객들을 반겼습니다. 베르트랑은 차에서 내리며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 너머로 북한이 보인다는 사실이 그를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이곳은 한반도의 가장 북쪽 지역 중 하나로 분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그들은 중년 여성에게 맞이받았습니다. 김미영 원장은 그들을 정중히 맞이하며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베르트랑 회장님이 직접 방문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지연 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베르트랑이 직접 물었습니다. 김 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연 씨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베르트랑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분을 찾는 이유는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분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김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복잡한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제 나름대로 짐작은 됩니다만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베르트랑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그녀가 제게 남긴 물건이라도 있을까요? 단서가 될 만한 것이요. 김 원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연 씨가 사라지기 전 이것을 맡겼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찾아온다면 주라고 했어요. 특히 당신과 같은 분이 오실 경우에요. 베르트랑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종이 봉투였고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마도요. 지연 씨는 항상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과거가 그녀를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르트랑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몇몇 단어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에게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마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나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이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 푸른 눈은 당신 아버지의 것이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은 내 것을 닮았습니다. 베르트랑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리가 계속 읽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18년 전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만든 가명입니다. 내 진짜 이름은 윤성희입니다. 나는 북한 출신의 의사였고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베르트랑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리도 놀라서 잠시 읽기를 멈췄지만 곧 계속했습니다. 1980년대 초 나는 평양중앙병원의 침구과 의사였습니다. 그곳에서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당신의 아버지 루이를 만났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1984년 당신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되었고 당신의 아버지는 국외로 진실을 알리려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편지는 계속해서 그들의 탈북 과정, 강을 건너다 헤어진 이야기, 그리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끝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썼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차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크기에 곧바로 만날 용기가 없습니다. 사진첩을 보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행복했던 순간이 담긴 장소를 찾아보세요.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이 마을에서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빨간 지붕집. 베르트랑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흰 의사 가운을 입은 그녀는 자랑스럽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평양의학대학 졸업 시 1979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그 여성과 함께 서 있는 젊은 남성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여성의 배는 약간 불러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가족 사진, 1984년 봄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약 5살 정도로 보였고 푸른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옥비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확히 베르트랑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비녀였습니다.
이건 나와 어머니. 베르트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첩 마지막 장에는 작은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약 3km 떨어진 작은 어촌 마을의 언덕 위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르트랑은 사진첩을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강원도 고성군의 하늘은 맑았지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베르트랑과 마리는 지도에 표시된 방향을 따라 좁은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도로 한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동해가, 다른 한쪽으로는 가파른 산비탈이 이어졌습니다. 차가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베르트랑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마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베르트랑은 창밖을 응시한 채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4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어머니를 곧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야. 그의 손은 여전히 사진첩을 꼭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옥비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옥비녀는 40년간 그의 유일한 연결고리였고, 이제는 그를 어머니에게 이끄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저기입니다. 마리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붉은색 기와 지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집 앞 작은 텃밭에는 허브와 채소가 심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분명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베르트랑은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흐트렸고 소금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중요한지 이해했습니다. 베르트랑은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고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작은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은 7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흰 머리가 단정하게 올려져 있었고 검소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선명했습니다. 그 눈은 병원에서 그를 살린 지연 할머니의 눈과 같았고 동시에 사진첩이 젊은 여인의 눈과도 같았습니다. 윤성이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를 마주한 순간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베르트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성이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도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르트랑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옷비녀를 꺼냈습니다. 햇빛 아래 그 연녹색 옥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윤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옥비녀를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비녀에 조각된 패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준우야.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준호입니다. 베르트랑, 이제는 김준호라는 이름을 되찾은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성이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선, 이마의 모양, 그리고 눈의 형태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눈이 아버지를 또 닮았구나. 그녀의 말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두 팔을 벌려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4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떨어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방 안에는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북한에서 가져온 듯한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전통 침통과 의학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윤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녹차 잎을 도자기 주전자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 간단한 동작에도 수십 년의 세월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준비하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잃은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단다.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지만 탈북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 특히 북한에서 의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러 가지로 주목받을 것이 두려웠지. 그래서 박지연이라는 새 이름으로 과거를 숨기고 조용히 살기로 했어. 그녀는 준호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노동자로, 나중에는 식당 일을, 그리고 마지막 18년은 부산항 터미널 청소부로 일했지.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뛰어난 의사셨잖아요. 그 재능을 포기하셨다니. 윤성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술은 포기한 적 없단다. 다만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야. 터미널에서도 가끔 동료들의 작은 아픔을 치료해 주곤 했지. 하지만 너처럼 심각한 경우는 처음이었어.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살려주셨어요. 그것도 2번이나. 윤성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알아봤을 때의 그 느낌을, 내가 쓰러진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40년 전 강물에 휩쓸려 간 내 아들이 눈앞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지. 하지만 그 옥비녀를 봤을 때 확신했어. 왜 그때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웠단다. 내가 탈북자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유명한 사업가가 된 내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 그 모든 것이 두려웠어. 그래서 사라졌지. 내 과거가 너에게 짐이 될까봐. 준호는 결연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분을. 그들은 해질녘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성이는 북한에서의 삶, 준호의 아버지와의 만남,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도 자신이 프랑스로 입양된 후의 삶,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여정,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창문 너머로 태양이 서서히 바다로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윤성이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계획이 있어요. 어머니, 부산에 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윤성이 전통의학센터. 어머니의 기술과 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곳이요. 윤성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재능을 이제는 세상과 나눠야 해요. 제가 그 중간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어머니의 침술이 저를 살렸듯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윤성이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그녀의 정체성을 이제는 당당히 드러낸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아들이 있었고 그녀의 가슴에는 새로운 용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이제는 내 진짜 모습으로 살 시간이야.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중앙에는 윤성이 전통의학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안에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이 센터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현지인들 모두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센터의 한쪽 벽면에는 윤성이의 이야기가 담긴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의사 생활부터 탈북,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아들과 재회한 이야기는 방문객들의 마음을 특히 감동시켰습니다. 맑은 가을 오후 센터 안에서는 윤성이가 젊은 의사들에게 전통 침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고 그녀의 지식은 풍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자부심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 경혈점은 내관혈이라고 합니다. 심장과 흉부의 길을 조절하는 중요한 지점이죠. 그녀의 가르침을 받는 의사들 중에는 수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전통의학을 배우는 열정적인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 할머니, 이제는 윤성이 선생님이라 불리는 그녀의 지도 아래 수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의 다른 쪽에서는 에릭 베르트랑, 이제는 모두에게 김준호로 알려진 그가 외국 투자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유럽 사이의 의학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그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어머니의 수업이 진행되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간에 서서 잠시 어머니의 수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학생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방식,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 이 모든 것이 그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자 준호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어머니? 윤성이는 아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았어. 준호야. 이 학생들은 정말 열정적이야. 특히 수진이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어.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윤성이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옥비녀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비녀와 비슷했지만 더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윤성이와 김준호,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아름답구나.
윤성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비녀를 어머니의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연은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어머니, 윤성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센터의 문이 열리고 한 외국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급성 신경통으로 고통받는 듯 했습니다. 윤성이는 즉시 전문가의 표정으로 바뀌어 환자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그녀의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센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숨겨진 진주가 아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항의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따스한 햇살이 센터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바다가 그들을 갈라놓은 지 40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부산항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